인천의 김서방네 집으로 이사 온 첫날, 시어머니인 김 여사님은 눈가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는 굳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새아가, 어서 와라. 그녀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현우가 너를 택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말은 그 후 몇 달 동안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최선을 다해야지. 마치 내가 반품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구매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현우와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났고 둘 다 경영학을 공부했다. 우리의 캠퍼스 로맨스는 함께 삶을 꾸려갈 달콤한 약속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시댁에 들어온 첫날 내 곁에 서 있던 남자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에게 순종적이고 어머니가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내 방은 복도 저 끝에 있다. 김 여사님이 닫힌 문 몇 개를 지나 우리 침대와 서랍장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으로 나를 이끌며 말했다. 아침 식사는 6시야. 식사 전후로 주방 일을 도울 거라 기대하마. 나는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의 시작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둘 다 일하고 싶어 했던 금융지구가 가까운 강남에 우리만의 아파트를 얻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현우는 결혼식 불과 2주 전에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모님과 잠깐만 같이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나는 속삭였다. 우리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현우는 내게 등을 돌린 채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도움이 필요해. 누나는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 갔고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어. 그냥 시간을 좀 줘. 시간. 나는 곧 김씨 집안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 적응하면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나는 아침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고 점심을 차릴 시간이 될 때까지 청소를 했다. 그 다음엔 빨래, 장보기, 저녁 식사 준비가 이어졌다. 내 경영학 학위는 먼지만 쌓여갔고 내 손은 계속되는 집안일로 붉어지고 거칠어졌다. 넌 감사해야 해. 내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볼 때마다 김 여사님은 종종 말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기 집을 장만할 여유가 없어. 그리고 현우는 부모를 공경하는 착한 아들이지. 나는 이 집에서는 왜 존경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왜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내 요리나 아버님 셔츠 접는 방식을 비판할 때 결코 나를 변호해주지 않는지 묻는 대신 입을 다물었다. 왜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삶이 가족의 의무라는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고 있는지. 나의 부모님은 차로 5시간 거리인 부산에 사셨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 때는 명랑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화를 절반의 진실로 채웠다. 네, 시어머니께서 전통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네, 현우 씨와 저는 우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말에 가업을 돕는 건 괜찮아요. 내가 금융권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언급했을 때 김 여사님이 어떻게 비웃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결혼한 여자의 자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거야. 그녀는 말했다. 특히 아이가 생기면 더 그렇지. 아이,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기대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가을 추수 감사절인 추석에 우리가 전통떡인 송편을 빚고 있을 때 김 여사님이 나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벌써 6개월이 지났구나. 그녀는 방문한 친척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병원에 가봐야 하나? 나는 당혹감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아직 노력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반죽을 완벽한 반달 모양으로 빚는 데 집중하며 말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싶어요. 김 여사님의 입술이 불만스러운 듯 일자로 굳어졌다. 요즘 애들 생각이란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의무가 뭔지 알았지. 그날 밤늦게
나는 현우가 뒷마루에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에게 어머니의 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도 나만큼 불쾌해할 것이라 예상했다. 대신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야.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한텐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뭔데? 나는 목소리를 애써 침착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은? 현우는 잔을 비웠다. 계획은 변하는 거야, 지영아. 우린 현실적이어야 해. 바로 그때 나는 처음으로 차가운 깨달음을 느꼈다. 내가 결혼한 남자는 캠퍼스에서 내 손을 잡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기대 속에서 수년간 형성된 지금의 현우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집은 더 추워졌고 남편과 나 사이의 공간도 더 차가워졌다. 우리는 말을 덜 했고 스킨십도 줄었다. 나는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어두운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다른 삶을 상상하곤 했다. 11월에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거실에서 김 여사님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 현우의 선택이 걱정되어. 그녀가 말했다. 지영이는 너무 야망이 크고 분수에 넘치게 교육을 받았어. 전통적인 아이였다면 지금쯤 우리에게 손주를 안겨줬을 텐데. 좀처럼 말씀이 없으신 아버님이 동의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셨다. 그의 집안은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연줄도 없고 최 사장네 딸을 다시 한번 현우에게 소개해줘야겠어요. 김 여사님이 말을 이었다. 그 애는 항상 마음씨가 고왔고 그 집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썰던 야채 위로 칼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마치 내가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인 것처럼 나를 교체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내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현우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고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다. 무언가 변해야 했다. 나는 이 집에 그들이 정해준 역할 속에 계속해서 사라져갈 수 없었다. 첫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나는 결심했다. 나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촌 언니인 민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민지 언니는 항상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다. 언니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차려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고 있었다. 지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언니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결혼 생활은 어때? 나는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끝없는 집안일, 시어머니의 비판, 그리고 마침내 나를 최 사장네 딸로 교체하려 한다는 대화를 엿들은 것까지. 민지 언니는 끼어들지 않고 잠자코 들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토요일에 홍대에서 나 좀 만나자. 대학 동기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 그 토요일, 나는 요즘은 거의 입지 않던 옷을 입었다. 결혼 전에 나를 떠올리게 하는 단순하지만 세련된 원피스였다. 현우는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신문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겨울 대비해서 김장해야 하는데 그녀가 말했다. 친구들은 나중에 만나도 되잖니. 준비는 거의 다 해놨어요. 나는 내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오는 것에 놀라며 대답했다. 저녁 식사 전에는 돌아올게요. 그녀는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분명 반대에 익숙하지 않은 듯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작은 승리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민지 언니는 거리 공연가들과 주말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활기찬 대학가인 홍대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는 나를 꽉 안아준 다음 팔을 벌려 나를 찬찬히 살폈다. 살 빠졌네. 언니의 눈에 걱정이 어렸다. 그리고 내 손은 왜 이래? 나는 끝없는 설거지와 청소의 증거인 붉어지고 거칠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기며 말했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언니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고향의 정은이 기억나? 걔도 너처럼 그런 집안에 시집갔어. 3년 뒤에 걔는 불안장애 약을 먹고 있었고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렸더라. 난 네가 그렇게 되는 거 못 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물었다. 이혼하면 부모님이 망신당하실 거야. 그리고 난 어디로 가? 결혼하면서 취업 제의도 포기했는데 민지 언니의 눈이 번뜩였다. 너 수석으로 졸업했잖아. 내 실력이 몇 달 동안 남의 빨래 갠다고 사라진 거 아니야. 언니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AK금융그룹의 애널리스트를 찾는 아는 분이 있어. 급여도 좋아. 마포구나 서대문구에 네가 지낼 집을 구할 만큼은 될 거야.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더러 취직하라고? 현우 씨 몰래? 몰래 말고 네가 뭘 할 건지 그 사람한테 똑똑히 말해. 그가 널 지지하면 좋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넌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지. 그 생각은 나를 두렵게 하면서도 흥분시켰다. 시어머니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민지 언니가 한쪽 눈썹을 치켜 세웠다. 허락? 넌 다 큰 성인이고 대학 학위도 있어.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되냐고. 허락받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물론 언니 말이 맞았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그들이 만든 틀에 나를 맞추려 애쓴 후에 김씨 집안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냥 이력서나 보내봐. 민지 언니가 재촉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이력서를 수정했다. KB금융에 있는 언니의 지인에게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낼 때 내 손이 떨렸다. 그것은 작은 반란 행위처럼 느껴졌다.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일주일 후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채소 가판대에서 물러나 전화를 받았다. 김지영 씨 되십니까?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저는 KB금융의 박수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면접을 제안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네, 내가 말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현우와 단둘이 방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면접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저항을 예상하며 무슨 말을 할지 연습했지만 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랑 상의도 없지. 지금 상의하고 있잖아. 내가 말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야. 급여도 좋고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도움이 필요해. 그가 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생기면? 그럼 또 그만둘 거야? 아이? 나는 웃었지만 그 소리는 내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다. 현우 씨, 우리 이젠 거의 대화도 안 하잖아. 우린 같은 작은 방에 사는 낯선 사람들 같아. 그는 마치 내가 뺨이라도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그렇지 않아. 우린 그냥 적응하는 중이야. 뭐에 적응하는데? 내가 사라지는 거? 당신 어머니가 나를 한여처럼 대하는 거? 당신이 그걸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거. 현우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학 시절의 그 몸짓이었다. 당신 과장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전통적인 분이시지만 당신을 존중해. 어머님은 나를 최애 사장네 딸로 교체하는 얘기를 하고 계셨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 그의 표정이 방어적인 태세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뭐라고? 언제? 지난달에. 내가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고 충분히 전통적이지 않대. 그리고 아무래도 최 사장네가 아버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나 봐. 현우는 침대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엄마가 그러실 리 없어.
그러셨어. 그리고 당신은 완벽한 아들이 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지. 우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정말로 이야기했다. 현우는 부모님의 기대와 우리의 결혼 생활 사이에서 덫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인정했다. 나는 시댁에서 얼마나 외롭고 위축되었는지 고백했다. 면접 보러 가.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 하지만 내가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황을 설명하게 해줘.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수년간의 순종. 끝에 그가 어머니에게 맞설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의심이 다시 스며들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김 여사님은 평소보다 더 비판적이었고 내가 지은 밥과 상 차리는 방식에서 흠을 잡았다. 나중에 나는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상담은 화요일 오후 2시야. 내 아들이랑 며느리 둘 다 가족 화목 문제인데 아주 사적인 거지. 내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요일 오후 2시. 정확히 내 면접이 예정된 시간이었다. 그녀가 내 휴대폰을 뒤졌거나 현우와 나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하자 그의 어머니는 유난히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화요일 오후에 우리를 위해 중요한 약속을 잡아놨단다. 그녀가 말했다. 가족 문제야. 나는 그가 내 면접 이야기를 꺼내고 확고한 태도를 보이길 기다리며 그의 얼굴을 지켜봤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인데요? 2시.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의 시선이 잠시 내게 머물렀다가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알겠습니다. 그 작은 몸짓, 그 빠른 굴복 속에서 나는 우리의 미래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항상 그의 어머니의 바람에 밀려 두 순위가 되고 그는 항상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택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현우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이따금 삐걱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집은 조용했다. 밖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치 성급한 손가락처럼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갈림길에 서 있었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김씨 집안 이야기의 배경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며 머무르거나 아니면 떠나서 나만의 이야기를 쓰거나 화요일 아침은 마치 예언처럼 인천 거리를 뒤덮은 짙은 안개와 함께 밝았다. 나는 옷장 뒤편에 숨겨두었던 면접용 정장을 조심스럽게 차려 입었다. 남색의 보수적인 정장이었지만 한때 내가 가장 좋아했던 색인 산호색 실크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욕실 거울 속에 나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몇 달간의 스트레스로 눈 밑에는 그림자가 졌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무언가도 있었다. 가볍게 화장을 하는 내 손을 안정시키고 내 척추를 곧게 펴주는 결의가. 현우는 그날 오후 어머니의 약속에 대해 중얼거리며 일찍 출근했다. 그는 내가 왜 그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알면서도 맞서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더 이상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지도. 내가 나왔을 때 김 여사님은 부엌에서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게 차려입고 어딜 가니? 그녀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우리 약속 잊었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저 이시에 KB금융에서 면접 있어요. 그녀는 마치 내가 서커스단에 들어가기 위해 도망가겠다고 발표라도 한 것처럼 나를 빤히 쳐다봤다. 취직? 절대 안 돼. 내가 박 박사님께 약속을 잡아놨어. 젊은 부부들이 전통적인 가정생활에 적응하는 걸 전문으로 도와주시는 가족 상담사셔. 저는 거기에 동의한 적 없어요.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그리고 전 가지 않을 거예요. 김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그런 행동 때문에 바로 상담이 필요한 거야. 넌 이기적이고 우리 가족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어. 어머님, 가족의 필요겠죠. 내가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제 필요는요?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현우 씨와 제가 계획했던 미래는요? 철없는 꿈이지. 그녀가 손을 내저으며 일축했다. 결혼은 책임감이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야. 내 아들은 이걸 이해하는데 넌 그렇지 못하는구나. 그녀의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강타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고 집안일을 돌보는 도구에 불과했다. 저녁에 돌아올게요.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그때 얘기해요. 네가 그 문을 나서면 김 여사님이 내 뒤에 대고 소리쳤다.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예전 같을 거라 기대하지 마. 당장 현우한테 전화할 거야.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췄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젠 그 사람도 선택을 해야 할 때니까요. 서울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불안감과 결의가 교차했다. 나는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머릿속으로 면접 답변을 연습했다. 현우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지만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면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일이었다. KB금융그룹 본사는 붐비는 여의도 지구에 우뚝 솟아 있었고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은 흐린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에 팔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접수처에 이름을 말하고 11층으로 안내받았다. 나에게 전화했던 여성 박수진 씨가 단호한 악수와 함께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나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였고 날카로운 단발머리에 나를 재빨리 평가하는 그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김지영 씨? 그녀가 말했다. 사촌이신 민지 씨가 칭찬을 많이 하시더군요. 지영 씨가 빨래나 개고 있기엔 아까운 인재라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딱 민지 언니가 할 말이네요. 면접은 내 학력과 결혼 전에 이수했던 인턴십에 대한 질문으로 꽤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은 금융시장과 그들이 제공한 몇 가지 사례 연구에 대한 내 분석에 대해 더 솔직한 대화로 발전했다. 이 일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내가 특히 복잡한 문제에 대한 내 접근 방식을 발표를 마친 후 박수진 씨가 말했다. 하지만 경력에 공백이 있네요. 졸업하고 나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지원하셨죠? 나는 망설였다. 개인적인 정보를 얼마나 공유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결국 나는 정직함을 택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여기 와 있습니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직무는 때로 야근이 필요합니다.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건물을 나섰을 때는 4시가 넘어 있었다. 밖에는 안개가 걷혔지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현우의 부재중 전화 15통과 우리 얘기 좀 해. 어디야? 라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나는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 씨. 그가 즉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당신이 상담사 만나는 거 거부하고 대신 면접 보러 갔다고 하셨어. 맞아. 내가 말했다. 면접에 대해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현우 씨. 당신이 날 지지한다고 했고. 난 당신이 정말로 갈 줄은 몰랐어. 그가 말했다. 엄마가 약속까지 잡으셨는데 어머님이 내 뒤에서 몰래 그러신 거지. 일부러 내 면접이랑 겹치게 그 약속 잡으신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의 침묵은 그가 그것을 알면서도 차마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엄마가 지금 몹시 화가 나셨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오후 내내 울고 계셔. 아버지는 당신이 온 가족을 무시했다고 하시고 익숙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현우 씨? 아내가 직업을 갖는 게 무례한 일이야.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 그가 좌절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점은 당신이 우리와 상의 없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우리라. 내가 반복했다. 나가 아니라 우리구나. 그게 문제야, 현우 씨. 더 이상 우리는 없어. 그냥 당신 가족이 있고 나는 거기에 딸린 액세서리일 뿐이지. 그건 불공평해. 그래? 당신이 나를 위해 어머니께 맞선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어? 우리가 어머니의 의견 없이 부부로서 결정을 내린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면접은 어땠어? 그가 마침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잘 본 것 같아. 금요일까지 알려준댔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합격하면? 합격하면 이 일 할 거야. 내가 말했다.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현우 씨, 난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빗줄기가 보도블록을 더 세게 두드렸고 행인들은 서둘러 비를 피했다. 한 직장 여성이 서류 가방을 머리 위로 든 채 급히 지나갔고 그 모습은 내가 한때 되리라 예상했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집에 와. 현우가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당신이 진짜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우린 부모님에게서 떨어진 우리만의 집이 필요해. 난 내 경력이 필요해.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의 인정과 우리의 결혼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해. 뒤이은 침묵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적어도 아직은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다. 나 오늘 밤은 민지 언니네 집에서 잘 거야. 내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영 씨, 제발. 내일 전화할게. 나는 그가 내 목소리의 울음을 알아채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마포구에 있는 민지 언니의 아파트는 작지만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내가 비에 젖은 옷과 붉어진 눈으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를 안으로 끌어당겨 안아주었다. 나중에 빌린 잠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손을 녹이며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면접, 김 여사님과의 대립, 현우와의 대화까지. 잘했어. 내가 말을 마치자 민지 언니가 말했다. 굴복하는 게 더 쉬웠겠지만 그랬다면 넌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을 잃었을 거야. 대신 내 결혼을 잃은 거면 어떡해? 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 말을 숙고했다. 네가 너 자신의 꿈을 가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사는 걸 네 결혼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애초에 대단한 결혼도 아니었던 거야. 그날 밤 나는 6시가 넘어서 잤다고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빵. 오직 나만의 침대에서 몇 달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아침에 나는 낯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멀리서 들려오는 서울의 교통소음에 잠에서 깼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내 휴대폰에는 현우의 부재중 전화, 3통과 새벽 3시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가 찍혀 있었다. 미안해.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싶어. 그것은 변화의 약속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솔직했고 시작이었다. 민지 언니의 창밖으로 도시가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분주하고 도전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와 어떻게 되든 나는 인천의 그 작은 방, 그 거칠어진 손과 침묵의 저녁 식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다시 내 목소리를 찾았고 2번 다시 잃지 않을 것이었다. 민지 언니의 아파트는 금세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침실 하나, 거실, 작은 주방뿐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김씨 집안에서 몇 달간 갇혀 지낸 후에는
넓게 느껴졌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은 벽에 걸린 액자에 담긴 경영 관련 상패부터 혼자 여행했던 장소에서 가져온 여행 기념품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민지 언니의 독립적인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있어. 언니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다. 소파 펼치면 꽤 괜찮은 침대가 돼. 언제까지나 이제 언니한테 신세 질 수는 없지.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고마워. 그냥 며칠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지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메일 확인해봤어? 어쩌면 KB금융에서 벌써 결정을 내렸을지도 몰라. 나는 휴대폰을 꺼냈고 이른 아침에 도착한 이메일을 발견했다. 주니어, 금융 애널리스트 직무에 김지영님을 채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민지 언니에게 보여주며 손을 떨었다.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껴안았고 흥분한 나머지 우리 커피잔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네가 해냈어.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이건 축하해야 해. 오늘 저녁 홍대에 새로 생긴 데서 저녁 먹자. 희열이 밀려왔지만 그것이 가라앉자 불확실성이 스며들었다. 현우 씨한테 말해야 하는데 민지 언니의 표정이 침착해졌다. 그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나는 인정했다. 사랑하지만 그 집으로, 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럼 돌아가지 마. 언니가 간단히 말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걸 말해. 너만의 집, 너만의 직업. 언니가 말할 때는 그게 참 간단하게 들렸지만 우리 둘 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은 종종 남편의 부모, 특히 장남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했다. 현우가 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효도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칠 것이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첫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지영씨, 정말 걱정했어.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말했다. KB금융에 취직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축하해. 그거 정말 잘 됐다.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봤어. 그가 한숨을 쉬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보고 싶어. 우리는 민지 언니의 아파트와 그의 부모님 집에서 모두 떨어진 중립지대인 경복궁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을 잘 못 잔 듯 피곤하고 약간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실망과 뒤엉킨 사랑, 갈망과 뒤섞인 결의. 좋아 보이네. 내가 그의 맞은편에 앉자 그가 말했다. 뭔가 달라 보여. 나도 다르게 느껴져. 나는 인정했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더 명확해졌어. 현우는 커피잔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당신이 집을 나가서 가문의 먹칠을 했다고 하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가 처음으로 내 눈을 마주쳤다. 내가 비겁했던 것 같아. 몇 달 전에 엄마한테 맞섰어야 했어. 당신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아챘어야 했고 그의 솔직함에 나는 놀랐다. 뭐가 바뀐 거야? 당신이 떠나는 걸 보고. 그가 간단히 말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이 떠난 후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뭘 계획했지, 현우 씨? 기억나?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우리 둘 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거, 여유가 생기면 주말엔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거. 그런데 그 꿈은 어떻게 됐지?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누나가 떠난 후에 엄마는 도움이 필요하셨고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
선택은 항상 있는 거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보다 부모님의 필요를 선택했어. 이유는 이해하지만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현우가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우리 집을 구하는 거야. 나 모아둔 돈이 좀 있어. 어머님은? 당신의 가족에 대한 의무는?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쉽지 않을 거야. 부모님은 상처받고 화내시겠지. 하지만 우리 결혼을 희생하지 않고도 난 여전히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어.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몇 달간의 실망은 내게 신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말은 쉽지, 현우 씨. 어머님이 울면서 당신이 자기를 버린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감당할게. 그는 한동안 듣지 못했던 단호함으로 말했다. 이미 마포구에서 아파트 알아보기 시작했어. 강남은 아니지만 시작이잖아. 그리고 당신 새 사무실에서도 가깝고. 내 안에서 희미하게 희망이 타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난 시간이 필요해, 현우 씨. 상황이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놀라지는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내가 말한 게 진심이라는 걸 보여줄게. 그 후 2주 동안 나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했다. 낮에는 KB금융에서의 새 일에 몰두하며 시스템과 절차를 배우고 동료들을 만나고 내 가치를 증명했다. 몇 달간의 가사 노동 끝에 그 일은 힘들었지만 짜릿했다. 저녁에는 민지 언니의 아파트로 돌아와 우리가 독립적인 여성들인 것처럼 함께 저녁을 요리하고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우는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 그가 둘러본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하루에 대해 물으며 나를 압박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전화기 너머에 그는 달라 보였다. 더 결단력 있고 내가 대학에서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다웠다. 그는 부모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내가 퇴근할 때 김 여사님이 건물 입구에서 분노로 굳은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녀가 경멸하는 듯 KB금융타워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 아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넌 직업놀이 따위를 하고 있었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내가 더 이상 그녀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장소인데? 넌 네 집을 버렸고 내 의무를 버렸어.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주변에서 동료들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고 몇몇은 펼쳐지는 대치 상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수치심 때문이었겠지만 지금은 분노로 뺨이 화끈거렸다. 전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절 파괴하고 있던 상황을 버렸을 뿐이에요. 나는 목소리를 낮지만 단호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현우 씨와 저는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건 어머님께서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난 그의 엄마야. 그리고 넌 네가 그렇게 행동하든 안 하든 내 며느리고. 네, 저는 어머님 며느리죠. 하녀가 아니고요. 나는 근처 커피숍을 가리켰다. 얘기하고 싶으시면 조용한 데 가서 하죠. 놀랍게도 그녀는 매 걸음마다 불쾌감을 드러내며 나를 따라왔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을 찾았다. 김 여사님은 음료를 사겠다는 내 제안을 거절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모은 채 앉았다. 현우가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다. 네가 그 애한테 그런 선택을 강요했다면서. 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이 결혼에서 행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밝혔을 뿐이에요. 행복?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결혼은 행복에 관한 게 아니야. 가족, 의무, 자식에 관한 거지. 그 모든 것과 관련될 수 있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제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김 여사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자신? 가족의 화목보다 네 욕망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이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순간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님, 저는 현우 씨 어머니로서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가정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학력과 꿈이 아무 의미 없는 곳으로는요. 요즘 세대란.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직업, 결혼, 아이들. 하지만 무언가는 항상 희생되기 마련이야.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저에게도 시도해볼 권리, 제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해요.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녀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네가 내 선택에 대해 뭘 안다고. 현우 씨가 말해줬어요. 어머님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마친 여성 중 한 분이셨다고요. 아버님과 결혼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다고. 놀라움 혹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후회 같은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이내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때는 달랐어. 시절이 더 힘들었지. 시절은 지금도 힘들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요. 내가 말했다. 차이점은 지금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뒤에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싶지 않아요. 잠시 동안 김 여사님은 아들의 부속물이나 실망스러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야망과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나를 진정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나갔고 그녀의 표정은 다시 닫혔다. 내 아들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해.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네가 이성을 찾길 바라며 여기까지 왔는데 보아하니 넌 이미 내 갈 길을 정했구나. 그녀가 떠나려고 돌아설 때 내가 그녀를 불렀다. 어머님, 꼭 가족과 독립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중간 지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중간 지점 따윈 없어, 지영가. 언젠가 너도 그걸 이해하게 될 거다. 나는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든 채. 오래전에 자신의 선택을 내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한 여인이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에게 약간의 슬픔을 느꼈다. 그녀가 이해하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변화에 맞춰 변하는 법을 몰랐다. 다음 주말 현우가 마포구의 한 주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그 주소는 내 사무실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작지만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로 나를 이끌었다. 현우는 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보여? 그가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좋아 보이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히 뭘 보라는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다. 703호. 어제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어. 심장이 덜컥했다. 당신 정말로 한 거야? 한다고 했잖아. 그가 약간 상처받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그냥 말만 하는 줄 알았어. 사실은 그랬다. 몇 달 동안 약속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를 보며 나는 회의적이 되어 있었다. 확신이 없었어. 나는 인정했다. 부모님은?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안 좋아하셔. 아버지는 나랑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엄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어깨를 폈다. 하지만 이건 그분들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문제고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삶에 대한 거야. 안에 들어가 볼래? 아파트는 7층에 있었고 큰 창문으로 빛이 잘 들어왔다. 한쪽 구석에 쌓인 판지 상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가구가 없었지만 나는 그 잠재력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개방형 주방, 우리가 허브를 키울 수 있는 작은 발코니, 그리고 오직 우리만의 것이 될 침실. 강남은 아니야. 현우가 내 반응을 초조하게 살피며 말했다. 하지만 월세가 적당하고 지하철역도 가까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완벽해, 현우 씨.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들어. 나는 창가로 걸어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았다. 당신은 언제 이사 들어와? 그가 내 옆에 와서 서며 말했다. 난 우리가 함께 이사 들어왔으면 했어.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나는 그를 마주보고 섰다. 어머님이 방문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살림하는 방식을 비판하시거나 우리가 이제 언제 아이를 가질 건지 물으시면 내가 감당할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어머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야. 어머님도 그걸 존중하셔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길 환영받지 못하실 거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어머님께 맞설 수 있냐고?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했어. 부모님께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우시면서 내가 당신들을 버린다고 하셨어. 과거 같았으면 굴복했겠지. 이번에는 안 그랬어. 내 결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 현우가 이제 얼굴을 찌푸렸다. 좋게 받아들이시진 않았지. 엄마는 당신이 나를 가족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었다고, 당신들을 버리고 당신을 택한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 가슴속에서 익숙한 죄책감이 일었다. 어쩌면 어머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한국의 아들들은 부모를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 특히 장남은... 지영아. 현우가 내 말을 끊고 내 손을 잡았다. 난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그분들이 우리 삶을 통제하게 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건 다른 거지. 그의 말은 내가 느끼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무언가와 공명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고,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그것에 갇히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잖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실 땐 도울 수 있어. 하지만 그분들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희망이 내 안에서 피어났다. 언제 그렇게 현명해졌어? 당신을 거의 잃을 뻔했을 때.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집에 올래? 이번엔 우리 집으로. 그 질문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모든 일의 무게를 지닌 채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나는 텅 빈 아파트를 다시 둘러보며 그곳이 우리의 물건들, 우리의 삶으로 채워지는 것을 상상했다. 내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린 처음부터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현우가 나를 꽉 껴안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내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우리는 곧 우리의 거실이 될 맨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우리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오후를 보냈다. 우리는 필요한 가구 목록을 만들고 가사 분담 방법을 논의하고 두 사람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낼지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집들이 해야겠다. 현우가 제안했다. 당신 사촌 민지 언니도 부르고 대학 친구들도 몇 명 부르자. 당신 부모님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망설였다. 초대는 해야지. 오실지 안 오실지는 그분들께 달렸고. 그날 저녁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민지 언니의 아파트로 갔다. 언니는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지만 현우가 화장실에 갔을 때 나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너 정말 괜찮겠어?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아.
그 사람 노력하고 있어. 내가 말했다. 지금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민지 언니는 내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넌 이제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 알아. 나는 말했고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내 새 직장이 제공하는 경제적 독립은 내 은행 계좌 이상의 것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 다음 주는 정신없이 바빴다. 우리는 필수 가구 침대, 식탁, 소파를 샀고 현우의 짐을 그의 부모님 집에서 새 아파트로 옮겼다. 나는 민지 언니 집에 두었던 몇 안 되는 개인 물품들과 결혼식 이후로 부산 부모님 댁에 보관되어 있던 책과 옷이 담긴 상자 몇 개를 가져왔다. 나의 부모님은 그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지해 주셨다. 영상 통화 중에 어머니는 걱정을 표하셨다. 시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 건 흔치 않은 일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말 나올 텐데 그러라고 하세요.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우린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사하기 전날 저녁 식사 중에 현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야. 나는 받으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전화기를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현우야.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아버지랑 내가 얘기를 좀 했다. 우리가 내일 집들이에 가기로 결정했어. 현우와 나는 놀라서 시선을 교환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와주시면 좋죠. 조건이 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선물을 가져가고 싶구나. 내 할머니께서 쓰시던 전통 유기 그릇 세트 말이다. 그건 집안에 남아 있어야 해. 나는 그 제스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결정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 유기 그릇은 금전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가치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은 김 여사님이 체면을 세우면서 우리의 새 집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현우가 말했다. 정말 과분한 선물이에요. 그래, 뭐?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제대로 된 유기 그릇도 없는 집은 집이라고 할 수도 없지. 통화가 끝난 후 현우가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았다. 시작이야. 그가 말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거야. 집들이 파티는 작았지만 활기찼다. 민지 언니는 비싼 와인 한 병과 스테인리스 와인잔 세트를 가져왔다. 대학 친구 몇 명은 화분과 작은 가정용품을 가져왔다. 나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오시지 못했지만 가정용품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넉넉한 상품권을 보내주셨다. 현우의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도착하셨는데 아버님이 전통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싼 유기 그릇 세트를 들고 계셨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긴장되었고 김 여사님은 아파트를 샅샅이 훑어보며 얇게 가린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 꽤 작구나. 그녀가 논평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업장에서는 너무 멀고 저희 둘 다 직장에서 가까워요. 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둘에게는 딱 맞는 크기고요. 나는 김 여사님의 감시하는 듯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민지 언니가 가져온 새 찻잔에 차를 따랐다. 모두가 거실에 자리를 잡자 현우의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셨다. 내 엄마랑 내가 얘기를 좀 했다. 감정이 북받친 듯 그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 젊은 부부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원하지. 김 여사님도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 게 전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넌 여전히 우리 아들이고 지영이는 여전히 우리 며느리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따뜻한 포용은 아니었지만 그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우리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인정이자 화해의 손길이었다.
나중에 손님들이 떠나고 우리 둘만 새 집에 남았을 때 현우와 나는 작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았다. 우리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우리 삶과 당신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이 균형을 찾는 거 말이야. 현우가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 우리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는 평생 자신을 제한하는 규칙에 얽매여 사셨어. 어쩌면 우리가 다른 길을 찾는 걸 보시는 게 엄마가 다른 가능성을 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나는 한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던 김 여사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만의 꿈을 가졌던 더 젊은 여성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어쩌면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지.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현우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 아파트 안 거실 선반 위에서 유기그릇 세트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전통을 상기시켜 주었다.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며 우리는 가족, 의무,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복잡한 지형을 통과하는 우리만의 항로를 그려가고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고 독립의 리듬은 익숙해졌다. 현우와 나는 서로를 보완하는 일과에 정착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뉴스를 확인하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가 잠자리에 든 후 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의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선호했다. 우리는 누가 먼저 집에 도착냐에 따라 요리 당번을 나누었고 주말은 함께 대청소와 장을 보는 시간으로 정해두었다. KB금융에서의 내 경력은 꽃피우고 있었다. 나는 최근에 국제투자를 다루는 팀에 배정되었는데 이는 가끔 야근을 의미했지만 내 학력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만족감을 주기도 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힘겨운 사업체에서보다 근무 시간이 더 합리적인 작은 회사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찾았다. 우리 아파트는 텅 빈 껍데기에서 진정한 집으로 변모했다. 이제 벽에는 우리의 대학 시절 사진, 우리가 함께 고른 그림, 그리고 언젠가 방문하고 싶은 장소를 표시해둔 큰 지도가 걸려 있었다. 발코니에는 허브와 꽃이 피어났고 바쁜 거리 위 작은 녹색 안식처가 되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다퉜다. 돈 문제, 집안일 문제, 그의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하는지 같은 문제로. 하지만 이것은 침묵과 원망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평범한 의견 차이였다. 가장 큰 변화는 시부모님과의 관계였다. 우리는 규칙적인 패턴을 확립했다. 한 달에 2번은 그분들 댁에서 일요일 점심을 먹었고 한 달에 1번은 그분들이 우리 아파트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다. 이 방문은 여전히 때때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특히 김 여사님이 내가 살림하는 방식에 대해 한마디 하거나 내가 피곤하다고 말할 때 전통적인 민간요법을 제안하는 것을 참지 못하실 때 그랬다. 인삼차를 마시면 기운이 더 날 텐데.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커피 머그잔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말하곤 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요즘 음료가 체질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셨지. 하지만 이런 말들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힘을 잃었다. 나는 이제 위축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제안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진정한 교감의 순간도 있었다. 그녀가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잡채를 만드는 비법을 내게 가르쳐 줄 때처럼. 이건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그녀가 채소를 제대로 써는 법을 시연하며 말했다. 그분도 쉬운 분은 아니셨지만 부엌길에 있어서는 도사셨지. 그것은 그녀 자신의 초기 결혼 생활도 나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비록 간접적이지만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 인정은 우리 사이에 작지만 깨지기 쉬운 그러나 실제 않은 다리를 놓아주었다. 내가 김씨 집안을 걸어 나온 지 꼭 1년이 된 어느 맑은 가을 아침
나는 연례 실적 평가를 위해 KB금융의 내 상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지영 씨의 실적은 훌륭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책상 너머로 폴더를 밀며 말했다. 우리는 지영 씨를 그에 상응하는 연봉 인상과 함께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승진 추천할 예정입니다. 나는 폴더를 열어 자랑스러움과 불신이 뒤섞인 채 숫자를 훑어보았다. 인상폭은 상당했다.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어쩌면 우리 집을 장만하기 위한 계약금을 저축하기 시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흥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진 씨의 평소 진지했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얻어낸 결과입니다. 경력 공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지는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사촌이신 민지 씨 말이 맞았네요. 그날 저녁 나는 축하하기 위해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샀고 잡채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에 들렀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근처 가판대에서 과일을 살피고 있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김 여사님이었다. 그녀의 자세는 언제나처럼 꼿꼿하랬고 장바구니는 이미 반쯤 차 있었다. 내 첫 본능은 돌아서서 계획에 없던 마주침을 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런 데서 뵙네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지영이구나. 저녁거리 사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은 좀 특별해요. 오늘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1년 전이었다면 그녀는 아내의 적절한 자리는 사무실이 아니라 집이라는 말로 이 말을 일축했을 것이다. 오늘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잡채 재료구나. 그녀가 내 바구니를 흘끗 보며 말했다. 현우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네, 어머님 비법대로 해보려고요. 내가 말했다. 물론 제 것이 어머님 것만큼 맛있지는 않겠지만요. 그녀의 입가의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비밀은 버섯을 얼마나 오래 불리느냐에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너무 서두르지. 우리는 함께 계산대로 걸어가며 오르는 채소값과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시장을 나설 때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음 주말에 고향 친구들 몇 명 불러서 작은 모임을 할 거야. 너랑 현우도 오너라. 그 초대는 뜻밖이었다. 보통 가족 모임은 공식적인 전화와 세심한 계획하에 미리 정해지곤 했다.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라는 이 편안한 초대는 그녀가 나를 그저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다르게 느껴졌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현우에게 내 승진 소식을 전하고 그의 열광적인 축하를 즐긴 후 나는 그에게 시장에서의 만남과 어머니의 초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거 뜻밖인데 그가 우리 와인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다. 엄마가 고향 친구들 만나라고 우릴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는 와인을 생각에 잠겨 돌리며 이 말을 숙고했다. 우리 엄마는 의미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 생각에 엄마는 가족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인정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단순히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다음 주말 우리는 현우의 아버님이 선호하시는 고급차 세트를 작은 선물로 들고 김씨댁에 도착했다. 집은 언제나처럼 똑같아 보였지만 나는 이제 그곳을 다르게 보았다. 한때 감옥처럼 느껴졌던 곳이 이제는 단순히 그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 그들의 역사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더 이상 내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 김 여사님의 친구들은 그녀 또래의 여성 4명이었는데 모두 은은하고 세련된 색상의 값비싼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내 현대적인 옷차림과 자신감 있는 자세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살피며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내 며느리 지영이다. 김 여사님이 나를 소개해줬다. AK금융그룹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 승진도 했단다.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김 여사님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경력을 인정한 적이 없었고 하물며 목소리에 자부심을 내비친 적은 더더욱 없었다. 현우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내 손을 찾아 놀라움을 공유하며 부드럽게 쥐었다. 나중에 오후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김 여사님이 다과를 더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대부분 침묵 속에서 일했지만 그것은 내가 이 집에서 보낸 초창기에 기억하던 긴장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다. 내 친구 순자가 내 얘기를 묻더구나. 김 여사님이 접시에 떡을 담으며 말했다. 그 집 아들은 35인데 아직 미혼이거든. 네가 하는 일에 대해 듣고는 감명을 받은 것 같더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비판일까 아니면 칭찬일까? 너희 세대는 참 다르게 살아.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선택권이 없었지. 원하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선택들을요? 그녀의 손이 접시 위에서 멈췄다. 한참 동안 나는 그녀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가르치고 싶었어. 문학을. 학교 다닐 때 그걸 잘했거든. 그녀는 다시 떡을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내 결혼을 정하셨고 그걸로 끝이었지. 원한다의 문제가 아니었어. 유감이네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럴 거 없어. 나는 좋은 삶을 살았어. 네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좋았지.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현우와 나는 그의 어머니의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태도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신 적 없어. 그가 말했다. 적어도 나한테는 어머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게 많은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조정해온 평생의 삶이 있겠지. 현우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엄마가 후회하시는 것 같아? 당신이 살았던 삶을? 모르겠어. 어쩌면 정확히 후회라기보다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인식 같은 거겠지.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가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가 가족과 독립, 둘 다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다음 날 아침은 일요일이었고 맞춰야 할 알람이나 일정이 없었다. 우리는 늦잠을 잤고 토스트와 달걀로 느긋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작은 발코니에서 아래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며 먹었다. 내가 심은 허브들이 화분에서 무성하게 자라며 민트와 바질 향기를 공기 중에 퍼뜨렸다. 생각해 봤는데 현우가 우리 둘에게 커피를 더 따르며 말했다. 추석 때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같이 가는 거 어때? 우리 모두에게 맞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는 그 생각을 고려해 보았다. 시댁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난 휴가는 어쩌면 그의 부모님과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지도 몰랐다. 그거 좋겠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만의 호텔방을 잡는다는 조건 해. 그가 웃으며 나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혔다. 당연히 우리 방은 따로 잡아야지.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우리가 거기에 앉아 여행을 계획하면서 나는 우리가 단 1년 만에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되돌아보았다. 우리는 우리 둘 다를 파괴하고 있던 틀에 갇혀 서로를 거의 잃을 뻔했다. 대신 우리는 용기를 내어 벗어났고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 소유가 아닌 파트너십에, 통제가 아닌 상호 지원에 기반한 결혼 생활을. 그 여정은 쉽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여전히 매우 전통적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권리를 주장하며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기대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할 순간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우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룬 집을, 내가 싸워서 얻어낸 경력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가 소중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 간의 유대와 개인의 꿈, 전통과 변화, 의무와 자유를 모두 존중하는 균형을. 완벽한 균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뿌리를 자르지 않고도 우리 둘 다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균형이었다. 우리 창밖으로 서울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고대 궁궐이 빛나는 고층 빌딩에 그늘 아래 서 있고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법을 배운 도시. 도시 그 자체처럼 우리도 과거의 가장 좋은 점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만 뒤로하고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의 모든 복잡성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함께, 그리고 개인으로서. 사랑해. 나는 현우에게 말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우리가 함께 견뎌낸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몇 년 전 대학에서 처음 나를 그에게 이끌었던 그 다정함과 존중이 뒤섞인 눈으로 내 눈을 마주치셨다. 나도 사랑해. 그가 대답했다. 우리 방식대로. 그의 부모님 방식도, 전통적인 방식도, 심지어 현대적인 방식도 아닌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낸 우리만의 길. 그리고 그 순간 아침 햇살이 세상의 우리 작은 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는 지금,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게 느껴졌다.